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지방선거 특집 우리 동네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빚이 쌓인다라고 하는데 마을버스의 위기, 오늘 주민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시민들의 희망하는 공약을 후보들에게 직접 전하는 코너 희망 공약 배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수 서울시 송파구청장 후보를 직접 이 자리로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이용수 정책위원 그리고 TBS의 김은찬 기자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을버스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저도 뚜벅이어서 버스나 지하철로 생활을 합니다만은 10년 전, 5년 전을 비교하면 요즘 마을버스 타는 횟수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건 사실이고 코로나19를 거기다 또 얹으면 더 심각하고 마을버스의 문제가 심하긴 심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저희는 달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마을버스 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마을버스 산업은 굉장한 위기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회사. 세개 노선 12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서 적게는 30에서 한 35% 사이가 평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한 35% 정도 승객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2020년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일일 통행량은 전년 대비 평균 34%가 줄었습니다. 마을버스는 37%가 감소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특히 대학교를 운영한다. 거기는 많게는 코로나 이전 대비 60%까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택근무가 많음으로써 또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많이 떨어지고. 승객 감소는 곧바로 수익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재정 지원을 받은 즉 적자를 기록한 마을버스 회사는 전체 139개 회사 가운데 59곳으로 지원금은 19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12곳에 43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30곳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울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단거리 교통에서 특히 마을버스와 경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떤 MZ세대가 마을버스로 수요를 이동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난에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상반기까지 나가신 분이 5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5개니까 아까 나눠보시면 2대 반이 줄어야 되거든요, 배차가. 마을버스의 재정난, 인력난은 배차 축소, 노선 축소 폐지 등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마을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성인 교통카드 기준 900원으로 책정된 이후 7년째 묶여있고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다. 근데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계속될 거다. 심각하네. 근데 마을버스 얘기할 때 늘 이제 앞에 붙는 게 고질적인 누적 적자. 네. 이렇게 나오니까 누적 적자라는 얘기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왔는데요. 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아까 영상 말미에 언급했던 그 요금의 현실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 전제로, 해법의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있는데요.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마을버스 요금은 7년째 900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측은 지난해 초에 마을버스 업계 대표들이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해 6월에는 환승요금 보전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환승요금 보전인데요. 네. 900원 가운데서 환승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 업계에 떨어지는 요금은 35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수익이. 그래서 나머지 550원을 보전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요. 근데 실제로 서울시 입장은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보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 말도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다음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 혜택이 없으면 누가 마을버스를 타겠느냐. 더 네. 줄어들 거다. 그 논리도 이해는 하는데 자, 이제 이용수 박사님. 네. 예. 시내버스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다 묶어서 나름대로 준공영이라고 합니다만 공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는데 마을버스는 이건 완전히 민간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일단 보전을 해 주는군요. 예, 지금 서울시는 같은 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같은 민간 기업인데 좀 지정 지원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해서 정해진 운행만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운송업가에 대해서 운영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반면에 네. 마을버스는 이제 기준 원가를 정해서 그게 이제 미달하는 수익이 미달하는 업체만 일정 정도 이제 이 캐파를 씌워서 이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뭐 굳이 얘기하면 시내버스는 서울형 버스 중고형제고 그리고 마을버스는 이제 기본적인 재정 지원형 이제 민영제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뭐 네네. 몇백억 수준인데 네네. 계속 그것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긴 있겠는데 그러면 마을버스가 정말 저렇게 어렵다면 사기업이 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적자라면서 운영은 꼬박꼬박 또 하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객 운송이 30% 삭감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준 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이제 폭증하면서 이제 재정 지원금이 400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 마을버스 자체가 사실 버스가 다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노선권 자체가 사유화돼 있고 어쨌든 네. 적자긴 하지만 이 운영권만 가지고 있으면 노선권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시에서 이제 재정이 보조가 되니까 네. 계속 운영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한 노동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 운영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계속 그 여유가 됐었고 사실 뭐 저도 마을버스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 노선권을 자진반납했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결국 마을버스 노선을 한번 받으면 독점이 되는군요. 그 업자가 계속 하겠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지금 법 체계에서는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상속도. 아들과 딸한테 자식까지 이 상속도 그래서 가능한 상태. 어떻게든 제도가 개선되고 좋은 날이 오면 또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예,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있군요. 보조금이 나오니까. 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풀리는 게 기사급여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됐었거든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급여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아마 그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운영을 갖다 이제 손실을 보전하려니까 그런 구조가 마을 있었고. 자체가 뭐 7대, 6대 뭐 이렇게 대수가 적고 영사하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금을 좀 올려주면 뭐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운영하는데 요금 올리기는 또 어려워 보이기도. 요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중교통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교통 서비스고 사실 마을버스라는 것은 마을버스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사실 역세권에서 제일 먼 분들이 사는 지역에 그렇죠. 예, 예.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제 그 교통수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사실은 제일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 이동권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 부분에서는 사실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버스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많이 좀 유발하기 때문에 요금 문제는 사실은 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다양한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재정 투자라든지 또 운영체계 개편이 같이 수반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방선거 특집이니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가 마을버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요금 확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봐도 이 마을버스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공약은 없고요. 주로
무료 공약입니다. 무료. 예, 임산부, 장애인 무료 공약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 보면 재정 어렵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후보들은 무료로 해주겠다는 공약이 이제 뭐 가능한 많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쾌적하게 더 큰 걸로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문제 해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만 뭐 마을버스가 있는 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이제 있을 텐데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재정난을 극복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재정난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운영 체계를 좀 바꾸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는 기초 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광주누리 공영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6개 노선의 버스 13대가 운행 중인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영은 광주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열악한 일부 노선을 서울시가 맡아서 운영하는 일부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을버스의 경영난, 재정난 극복. 이용수 박사님, 어떤 또 묘책 같은 게 있을까요? 해법이나. 사실은 뭐 다양한 그 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또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회계 투명성이 이제 담보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버스 중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기 수익이 한 7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배당이 한 400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익 이연급이 한 4,500 정도로 쌓였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이 재정 지원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답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한다면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공이 인수를 해서 좀 더 이윤이 아닌 좀 더 이동권을 위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어차피 마을버스라는 게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기반 시설 같은 부분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교통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재정 투자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업자들 지원 이전에 이용자들한테 이동권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서 좀 재정 투자의 여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뭐 교통 유방금이라든지 혼잡 터미널이라든지 새로운 좀 재원을 발굴해서 좀 재원 부분들 투자를 좀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금 아니면 지원금, 요금 아니면 지원금 이게 아니라 좀 다양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뭐 맞습니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누가 지방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섰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는 마을버스 운영업자들이 해결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면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좋은 공약이 될 겁니다. 이런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 요금 부분은 요금 같은 부분은 당장의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요금 인상을 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시민들의 그 요금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체계화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책을 좀 마련해서 그 지원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교통수단을 새롭게 좀 발굴하는 그런 시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4월 달에 과천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을 했는데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DRT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승하차나 노선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노선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좀 합해 놓은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인 아까 경기도 광주시처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서울 자치구들이 뭐 운영을 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사실 자치구들마다 예산 상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영수 박사님이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대중교통 재정 투자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운영이 될수록 당연히 운영 비용을 많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재정을 조달을 해서 투자할 거는 상당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용 운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당연히 코로나19 이후에 이 승객들이 감소하면서 그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요금 인상이 아니라 다양한 이 해법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투명성, 회계 투명성 문제도 있고, 지금 서울형 버스 운행 문제가 상당히 민자 사업으로서 큰 문제가 있으며 그들 다 서비스는 안 되는 거고, 일정 정도 아까 고양시라든지 광주시처럼 말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민간 기업에 대한 표준 운영 모델을 제시하면서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계속 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다양한 재정 조달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요금 인상 하냐 마냐 이 문제로 결부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협소화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리화 부분들은 또 요금 인상 정리화 부분들은 요즘같이 물가 인상이 많이 되는 시기에는 상당히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패키지를 가지고 좀 이 마을버스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냥 지원해달라 아니면 그냥 요금 인상해달라 이 문제로 좀 국한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지금 큰일이고 마을버스 운영하는 분들은 또 기름값이 오르니까 또 큰일일 거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든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특히 교통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발이 돼주는 마을버스 문제 아무튼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민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직접 전하는 희망 공약 배달 코너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함정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여행과 접근성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는 경사로가 없으면 모든 곳이 다 벽입니다. 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계단과 단차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 그런 역, 제가 실제로 충무로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서 시민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맛집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우리 동네 공약 쯤은 네. 자, 희망 공약 배달 코너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수 서울시 송파구청장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수입니다. 예. 현직 구청장이시고 예. 재선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뭐 2020년도, 2021년도에 뭐 예. 이렇게 92%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서 뭐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2년 연속 받기도 했습니다. SA 등급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러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데 그런데 요거는 내가 마저 해야 된다고 지금 재선에 나오시는 겁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좀 취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뭐 저는 이제 뭐 부장검사와 또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 법무비서관 그리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 약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6년에는 민주당이 험지를 수 있는 송파갑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으로 출마하는 등 10년간 한눈 팔지 않고 송파 발전이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간 이제 송파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역대급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실력과 또 성과로 검증된 저 박성수가 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가 또 재선에 도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에서 공천 받으실 때 단독 공천 받으셨죠? 예. 뭐 경쟁 후보가 없을 건 아닌데 당연히 단독 공천으로 가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별로 이의 제기하는 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믿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송파구 지난번 대선 때 여당한테 상당히 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의 인기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부담되시죠? 그렇죠. 뭐 또 특히 또 강남 상구라는 프레임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송파 구민분들께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또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특히 부동산 문제 또 공정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한 직후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또한 민주당이 어떤 실력과 또 공감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갖춘 수권 정당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라라는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정당으로 또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민주당에 대한 해초리보다는 과연 누가 송파 발전의 적임자인가 일꾼을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송파 발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 3구에 들어있지만 송파도 지역 따라서 또 지역 발전 균형 격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 지난주에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 나왔을 때도 역시 재개발, 재건축을 이걸 원활히 하는 문제, 워낙 많은 곳에서 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이제 해결을 이제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은 뭐 재임 중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1의 구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표준세 인하 등 재산세를 좀 경감하고 또 종부세 완화 등을 또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이제 뭐 좀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드리면 뭐 35층 충수 제한도 좀 해제하고 또 잠실에 또 한강변 스카이라인도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대형 프로젝트인 유래 신사선이나 이제 잠실 마시단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의 어떤 단계별 안성도를 좀 높여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잠실 마시단지 탄천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남구가 좀 협력을 해서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또 K-팝 공연장 같은 대규모 4층 규모의 어떤 대규모 공연장을 좀 만들어서 어떤 K-한류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번 발전하는 송파구를 한번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약 배달면이 아마 대기하고 있을 텐데 배달면 들어오십시오. 자, 뭐 직접 후보님한테 설명 주시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뭐라고 써있습니까? 안에 있는 거요? 뭐 초등 고학년 놀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뭐 시소 모래놀이 할 수는 없고 뭔가 좀 그 나이대에 맞는 놀이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송파에 사실 이제 뭐 공원들도 많고 놀이터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워낙 장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만 이제는 기존에 제가 송파 둘레길과 또 송파 댐을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파 둘레길은 제가
역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사업인데 송파가 이제 4개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이제 성내천, 또 장지천, 탄천, 한강으로 둘러싸인 21km 순환형 수변 둘레길인데요. 이 둘레길을 지난해 7월에 예. 그 50년간 막혔던 탄천을 이렇게 개통함으로써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둘레길을 좀 활용을 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알겠습니다. 물과 함께 좀 자연을 벗삼아서 예. 좀 신나게 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하신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만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은 그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오직 송파 발전이나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예.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대급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변화와 발전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박성수가 송파에 설린 땀과 열정을 보아주시고요. 정당이나 기호보다는 인물과 실력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대급 변화 한 번 더 박성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레이스 끝까지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또 공정한 선거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궁금한 점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